막스주의 국가와 정치 이론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80년대 복지국가 위기론 두 번째 이제 시간으로 앤서니 기든스가 쓴 제3의 길에 대해서 좀 나눠볼 시간을 가질 건데요. 저는 우선 그 진행과 발제를 맡은 그 노동당 서울시당 청년노동당 한준규입니다. 우선 그 오늘 세미나 순서는 먼저 그 남구현 선생님께서 강독해 주신 후에 이제 발제를 맡은 제가 발제 후 이제 잠깐 휴식 시간 갖고 그 후에 이제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 나누거나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남구현 선생님께서 먼저 강독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다루었던 그 밀턴 프리드만의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저작, 이건 지금 시기에 이제 신자유주의자들의 그 이 주장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광범위한 영향력을 수십 년간 행사를 했고, 어, 그 결과 또, 신자유주의 시기 20년, 30년 정도 세계적인 정치에서 패권을 어, 가지고 있었죠. 거에 대해서 당시에 우리가 신자유주의의 등장을 70년대 양차 세계적인 경제 위기, 자본주의의 세계적인 공황, 이것에 일종의 위기 극복 전략으로서 우파들 사이에 등장한 사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다룰 제3의 길은 어떤 면에서는 그 70년대 양천경제 위기 이후에 우파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가지고 패권을 장악해서 특히 그 유럽의 정치,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의 정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거기에 대한 말하자면 삼인주의의 대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 크게 보면은 자본주의의 위기 극복 전략으로서 신자유주의가 우파 버전이라면, 이것은 이제 좌파 버전, 극복 전략으로서의 좌파 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어, 이, 어, 특히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십 년간 자본주의 장기 호황에 기초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일종의 복지국가적인 발전, 말하자면 좌파, 우파의 정치가 서로 그 협조를 해가면서 어, 지금 와서는 이제 중도 우파, 중도 좌파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두 개의 세력이 협조를 하면서 일종의 자본과 노동 사이에 사회적 합의주의를 끌어내면서 어, 이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성장을 시켜 나가고, 그거의 그 성장의 열매를 노동에게 나눠주면서 복지를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해 주는 어떤 그런 그 몇십 년간의 역사가 있었는데, 70년대의 양차 경제 위기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신자유주의하고 신자유주의의 한 20년간의 패권을 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으로서 삼인주의 쪽에서 이제 나온 어떤 새로운 정치적인 어떤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위 그 제3의 길, 이 주장에 따라서, 실제로 영국에서는, 그러니까 토니 블레어, 그 노동당의 당수로서의 토니 블레어가 뉴 레이버, 그 신노동이라는 어떤, 기체 아래 제3의 길 정책을 펼쳤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슈레더라는 총리가 이 사람도 이제 3인당, 그러니까 토니 블레어는 노동당이라면 슈레더는
독일의 그 중도 좌파 정당인 3인당 출신으로서 3인당의 기존 전략을 수정하면서 어, 토니 블레어가 뉴 레이버라고 슬로건을 내셨다면 슈레더는 노이의 밑에라고 해서 이제 자기 이 정책을 선전을 했죠. 노이의 밑에는 노이가 영어로는 뉴고 밑에는 중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뉴 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중도 노선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토니 블레어나 슈레더나 크게 보면 어, 그러니까 중도 좌파를 구성하고 있는 3인당이나 노동당의 정책을 그 내부에서 수정하면서 그러니까 우경화시킨 노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저작 앤서니 기딩스도 저작에서 얘기를 하고 있듯이 구삼인주의자들의 정책은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가 내세우고 있는 뭐 효율성이라든지 개인들의 어떤 이 자율적인 참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되고 구삼인주의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국가 개입주의, 국가 개입주의적인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는 이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어, 여러 가지 그 개혁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주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 뉴 레이버라는 그 얘기에서도 나오듯이 노동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변화들, 또 복지에 대해서도 새로운 형태로 개편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개편에 있어서는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이 핵심적으로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 복지, 그러니까 그 전에 복지는 이제 소극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어떤 이 시혜적인 혜택을 주는 거라면 그것이 아니라 노동 자체도 변화하면서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도 이제 어, 받아들이, 받아들이고 그 사회 변화에 적합한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적극적 복지. 그리고 국가의 역할도 이 노동의 어떤 이 경쟁력이라든지 이 현실 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력 이런 거를 강화시키는 의미에서 투자를 하는 그래서 사회 투자 국가 이런 개념을 내세웠죠. 그래서 이런 제3의 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발제해서 이 여러 가지 그 자세한 얘기들이 나올 텐데 이런 말하자면 신자유주의자들의 득세에 대해서도 삼인주의 자체를 개혁하면서 이 삼인주의의 어떤 정치가 다시 이 힘을 쓸 수 있게 바꾸자라는 어떤 그런 시도 이것은 현실 정치에서는 어떤 에서는 어느 정도 그 결과를 보여줬다. 그래서 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 또 그 토니 블레어나 슈레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된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제3의 길 이게 굉장히 90년대 말, 2000년대 초 가면서 유행을 했죠. 그래서 아까 그 적극적 복지, 그 사회 주체국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적 복지, 노동 연계 복지, 그 당시 이제 워크페어다 그래가지고 노동 연계 복지, 또 이제 이 생산이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신자유주의적인 요소들은 도입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일종의 사회 안전망론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우리나라도 큰 방향이 잡혀서 간 것은 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이제 에,
어떤 면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또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들 이런 것이 이제 같은 큰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에, 이 그런 이 현실 정치에서의 어떤 그 영향력도 크게 있었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 제3의 길 책에서 보면 이제 앤서니 기딩스가 이 제3의 길 이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이 쓰여진 게 90년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런 어떤 현실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 영향력이 향후 한 20년간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 차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럼 20년간 그럼 영향력을 미쳤냐? 그 90년대 말이니까 2020년 정도까지는 최소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실 정치에서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현실에서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저는 이제 굉장히 그 이 제3의 길이 신자유주의를 말하자면 중도 좌파에서 내면화한 전략이다. 라고 이제 그 이 90년대 말부터 이제 비판을 했었는데 현실에서는 이 실제로 이 제3의 길이 신자유주의도 아니고 구삼인주의도 아니고 그것을 극복하고 더 발전한 거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어, 이 신자유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이 밀턴 프리드만 신자유주의 얘기를 할 때 제가 그것이 이제 주로 그 이 수십 년간 사회복지국가적 발전을 하면서 노동 조건이 개선되고 복지가 강화되는 어떤 그런 경향에 대한 반발로서 복지국가 해체론이나 이런 그 이 노동 계약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라면서 제가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제3의 길도 어떤 면에서는 현실에서는 신자유주의자들이 하려고 했던 어떤 노동 개혁이라든지 복지에 대한 그 이 공격 이거를 어, 중도 좌파 쪽에서 나서서 한 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 제3의 길그 이를 주창하는 정치가들이 이 집권을 하고 정책을 하면서 이 노동 쪽이 굉장히 그 개혁이 됐고 복지가 줄어드는 식으로 그 정치가 진행이 되니까 노동자들 사이의 반발이 이제 심해졌다는 거죠. 그 제가 이제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 이때 독일에 대해서 이렇게 뭐 연구 그 글도 쓰고 그럴 때 이미 그 슈레더가 등장해서 소위 그 하르츠 개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독일이 가지고 있는 이제 독일의 노사 관계에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강력한 그 어떤 힘을 발휘한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슈레더가 나서서 3인당이면은 독일의 그 이 노동조합에서는 우리당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당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3인당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네 당에서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이제 펼친 거예요. 굉장히 그 이 싸구려 노동 같은 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개혁이었거든요. 그 노동 조건, 노동 시간도 늘리고 막 노동 시장 유연화 전략을 구사하고 이 그런 식의 개혁이었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몇 년 안 가가지고 굉장히 그 인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후에 에, 바로 그 다음 선거, 다음 선거 이때는 이 3인당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그 약화되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3인당이 1900년대 초반 등장한 이래 한 30% 이상의 지지율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강력한 정당이었어요. 독일 역사에서. 그런데 그 지지율이 한 20%대로 떨어진 결과를 그런 걸 봤거든요. 어, 우리나라에서는 20% 그러면 굉장히 높은 지지율인데, 하여튼 독일에서는 그게 충격적인 말하자면 패배,
그리고 그 이후에 3인당의 역량이 극도로 약해지면서 지금 보면은 이제 노동당이라든지 그 독일의 좌파당 이런 데가 이제 강해진 거죠. 그런 결과를 빚었다라는 거죠. 현실 정치에서는 그렇게 몇십 년간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 굉장히 그 급속도로 지지세가 약화되었다. 그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이제 이거 나중에 이제 좀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신자유주의적인 개혁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삼인주의에서도 비판하면서 새로운 것을 내세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주로 노동 쪽의 변화를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 발제하다 보면 이제 알 수 있을 거예요. 주된 내용이 삼인주의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노동이 바뀌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국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모순이 노동과 자본 사이의 어떤 대립 속에서 발전을 한 건데 노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 자본주의 위기는 노동이 적응을 못하고 새로운 사회에 교육을 못 받고 그래서 뭐 옛날식의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도 고쳐야 되는 건 맞겠죠.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그 위기를 야기한 거는 자본의 운동이 주된 원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2008년 위기도 신자유주의가 계속 그 진행이 되면서 또 이 삼인주의가 집권을 했지만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 정면 부정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식으로 갔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은 계속 진행이 됐고 이 어떤 면에서 2008년의 세계적인 위기는 이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것이다. 말하자면 2008년 미국의 그 금융 위기에서 발생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그 전 세계적인 그 재정 위기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경제 침체 상태 자본주의가 다시 이 장기 침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간 거는 자본의 운동에서 발생한 문제지. 말하자면 과잉 축적된 자본이 이 어떤 식으로 그 이윤을 따낼 것인가 이런 새로운 조건을 만들지 못하고 투기적 형태로 그냥 축적된 자본은 거대하기 때문에 이 투기적 형태로 그게 돌아다니다가 발생한 위기다. 노동이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2008년 금융위기가 뭐 노동이 새로운 시대 변화에 적응을 못해서 발생한 겁니까? 이 자본의 투기화에서 발생한 것이지.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이 내부의 모순, 자본주의 내부의 모순을 노자 관계로 보는 데 있어서의 실패. 말하자면 막스주의적인 기본 관점을 이 책 도트에서 막스주의는 끝났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새로운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출발하고 있거든요. 근데 막스주의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핵심이 남아 있는데 그것까지 버리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어 말하자면 어 녹용물을 버리려고 그러다가 애기까지 버린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게 된. 그래서 그 이후에 말하자면 삼인주의가 우경화하면서 다시 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출발점에서 이미 그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또 여기 세계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본지구화 태제를 얘기를 하면서 그게 제국주의의 새로운 형태이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런 어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지구적인 어떤 어 그러니까 이 제국주의 자본이 전 세계를 가지고 자기의 그 이 축적 조건을 만들어가는 의미에서의 자본지구화 거기는 이제 말하자면 자본주의의 모순이 에, 글로벌하게 옛날에 제국주의 식민지 모순이 변화된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그 국내적으로는 노자 모순이 남아 있는 거고 글로벌하게도 제국주의적인 이 모순이 에, 새로운 형태를 가고 있지만 남아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얘기였는데 그 부분도 빠졌어요. 이 발제 하다 보면은 기딩스 얘기에서는
글로벌한 이 모순적인 관계 속에서 보는 게 아니라 새로이 변화되는 어, 조건,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관계가 더 밀착하게 된다든지, 예, 그 세계적인 뭐 민주주의가 확대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모순적이지 않게 뭔가 해결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 새로운 길, 이 노선을 걸으면 또는 그 노선이 앞으로 이 패권을 줄 것인데 그 패권 아래 그런 식으로 해법을 찾아 나갈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 우리가 볼 때 글로벌하게 그런 해법이 찾아지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글로벌한 모순들이 계속 확장되고 있고 심지어 그것이 어, 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법을 못 찾으니까 새로운 파시즘, 전쟁 이런 세계적인 질서가 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사실 저는 이 모순적인 관계 속에서 보면 그것이 정상적인 어떤 민주주의적인 논의 틀, 뭐 시장, 그러니까 자유무역주의, 그래서 나라마다 잘이 규율을 하는 규율을 세계적인 차원의 규율을 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그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한 유토피아적 실용주의라는 게 근본적인 모순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실용주의적인 해법조차도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그 당시,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00년대 초반에도 그런 문제 제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글에서는 이 모순을 해결하는 거는 어떤 이 신자유주의, 그러다가 삼인주의가 좀 더 어, 개선된 삼인주의겠죠. 삼인주의로 다시 돌아가서 신자유주의 모순을 해결하고 뭐 이렇게 세계가 발전해 나갈 것이다. 이게 굉장히 요원하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모순이 근본적으로 새로운 질서로 가지 않으면 그게 계속 악화되고 심지어는 새로운 파시즘의 등장, 자유무역주의가 아니라 보호무역주의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갔거든요. 미국이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가면서 어, 2000년대 초반까지도 자유무역주의의 폐해만 얘기를 하고 미국은 자유무역주의의 이 말하자면 악마의 어떤 어, 본산인 것처럼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자유무역주의가 아니라 보호무역주의로 갔잖아요. 자유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 문제를 넘어서는 더 근본적인 모순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왔었는데 제3의 길에서는 그런 부분을 일단 놓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지금의 현실 정치는 여기서 얘기하듯이 제3의 길과 또 뭐 우파들에 대한 얘기는 패퇴하는 거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제3의 길로 정리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어떤 정도 어느 정도 설명력이 있었겠죠. 근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이 사회 양극화가 정치 양극화로 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그 여러 번 이런 여러 가지 글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극우 정치 그러니까 제3의 길 이 책에서는 양극화로 보는 관점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 구삼인주의 또는 뭐 막스주의적인 관점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의 현실을 보면 극우 정치도 등장하고 어, 극우 정치의 등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좌파의 정치도 새로운 형태로 시도들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 이 말하자면 삼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대립 또는 그 속에서 그 전에 있었던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 사이에 어떤 이 일정 정도의 협조, 사회적 합의지에
기반한 어떤 그런 이 복지국가적인 발전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굉장히 그 이 모순이 심화돼서 그런 그 이 접점을 찾는 게 굉장히 힘들다. 라는 생각이고요. 이 정치 양극화 이 태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극우 정치의 등장 이것만 얘기가 주로 언론에 보도가 돼서 극우 정치 얘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이제 제레미 코빈이라는 사람이 노동당 당수를 좀 오래 했잖아요. 이 사람은 노동당의 이 지금 그 제3의 길 노선이 아니라 좌파 그 어떤 면에서는 구삼인주의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제레미 코빈이 그 유럽 연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대응에 있어서 굉장히 실책이 있었다라는 거 하고 그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그 이 정확한 발언을 안 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한 거고 또 이 제3의 길에서 비판하는 어떤 이 국가주의적인 요소에 대한 비판 이거에 대해서 제레미 코빈이 그거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그래서 새로운 형태로 발전시키는 어떤 이런 맥락 속에서 정치를 하는 것에까지는 가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이 노동당의 우파 계열인 스타머라는 사람이 다시 이제 대표가 되면서 지금 총리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하여튼 노동당도 이 제3의 길 노선이 그냥 승리해서 끝 이게 아니라 부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 그리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 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이 중도 우파, 중도 좌파는 굉장히 약화됐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약화된 정도가 아니라 그게 다 모여가지고 지금 중도파로 다 결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하는 그 양반이 뭐 약진하는 프랑스인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중도파를 다 모은 거고 우파 쪽에는 그 마리 르팽이라고 르팽 딸, 그 극우 정치죠. 좌파에는 멜랑숑이 모든 그 좌파 그룹, 중도파 제외한 모든 좌파를 결집하는 좌파 연대인가 이걸 끌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3분돼 있는 구도. 제가 보기엔 이제 프랑스가 제일 그 새로운 형태로 다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3분 구도로 가 있고 최근 선거에서는 이제 부좌파였던 이제 뭐 공산당, 사회당을 위시해서 뭐 트루츠키 계열 반자본주의당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하여튼 다양한 그룹들이 이제 좌파연대 이런 걸 꾸려가지고 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선거에서도 이 약진하고 있는 그런 어, 상황이고 독일 같은 경우는 3인당의 좌파들이 떨어져 나와서 옛날 이 동독의 그 개혁사회주의당하고 연합을 하면서 좌파당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녹색당의 일부가 들어와서 어떤 면에서는 여기도 이제 좌파 연합당인 거죠, 말하자면은. 그 좌파당이 굉장히 지지부진하다가 바로 이번 올해 들어와서 선거에서 다시 10% 이상의 이 지지율을 획득하는 식으로 갔어요. 이런 굉장히 이 어떤 면에서는 유럽의 정치 지형이 특히 이제 프랑스와 독일 같은 데서는 어, 그 이전하고 다른 새로운 지형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 아무튼 거기서 이제 독일의 좌파당의 약진 이번에 한 10% 이상의 지지율을 끌어냈고 어, 독일식의 2030 세대에서는 가장 지지율이 높은 당이 됐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또 비교를 해볼 만한 어떤 그런 새로운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 새로운 지형들의 변화들 이거를 그러니까 프랑스의 극우의
등장. 그러면 이제 마리 르팽의 극우당의 등장도 얘기해야 되지만 멜랑숑도 같이 얘기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고 독일에서는 AfD라고 거기도 극우 정치당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거와 동시에 이 3인당이 아닌 좌파당이 약진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동시에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최근에 그 미국에서의 그 지금 반 트럼프 운동이 미국 전체 그 활발하게 막 또 벌어지고 있잖아요. 대중투쟁들이. 그거를 끌고 앞장서고 있는 그 이 샌더스 같은 경우 뭐 미국의 사회주의를 내걸고 있는데 샌더스의 사회주의는 유럽식으로 얘기하면은 좀 이 옛날식 삼인주의라고 할까?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식의 주장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 선거에 내세우는 이제 에,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제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민주당의 전통적인 어떤 그런 주장이 아닌 사회주의를 내건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쪽에 샌더스가 최근에 이제 대중투쟁에서 다시 이 그 힘을 발휘하고 있고 며칠 전에 그 보도를 보니까 뉴욕 시장의 민주당 후보로 민주당의 거물을 누르고 샌더스가 지지하는 30대의 이슬람 청년이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었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뉴욕시가 민주당이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항상 강한 지역이라 거의 뭐 당선될 것으로 예측을 한다.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 이름으로는 나갈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로 나가는 거긴 하겠지만 이 사회주의자인 이슬람 계통의 젊은이가 지금 트럼프의 정책에 이 사람도 이제 이민 후손이기 때문에 이민자 출신이기 때문에 에, 트럼프의 이민 정책에 정면 대결하는 이런 이 세력이 다시 정치적으로 발언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독일 좌파당의 약진 얘기를 했지만은 그 이민 문제 때문에 좌파들이 굉장히 고전을 했었는데 요번 이 선거에서는 이민 문제에 대해서 이, 이 배타적으로 하지 않는 정책, 이민 우호적인 정책을 전면에 내걸었다 그러더라고요, 좌파당이. 그런 면에서 좌파당이 젊은이들 사이에 지지를 얻으면서 약진했다는 거는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지형의 변화 수준이다 이거는. 그런 식의 이제 그런 변화들이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 제3의 길에서 얘기하는 뭐 막수주의적인 또는 뭐 구삼인주의적인 이런 어떤 정책에 대한 비판은 새로이 좀 평가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뭐 이 사회주의 좌파 이런 정치가 워낙 이 미약했기 때문에 유럽하고 미국 이런 얘기하고 좀 바로 일대일로 대응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까지 어떤 면에서 제3의 길류의 주장들 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뭐 좌파적인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비판을 항상 당하면서 그걸 얘기되어지는 수준이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크게 보면은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연장선 속에서 본다면 이 크게 보면은 제3의 길에서 얘기하는 수준을 넘어서긴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러면서는 이 복지개혁, 노동개혁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어, 대강 같이 갈 수
가치가 안 되는 거는 뭐 그게 윤석열 때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 얘기 나오니까 우리가 얘기하기 힘든 거를 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 쪽에서 했잖아요. 이제 그런 수준에서 개혁이라고 그런 식으로 하고 끝낼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어,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의 정치가 새로운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제 토론거리가 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그런 맥락 속에서도 이 제3의 길 여기 주장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계사적인 관점 속에서 말하자면 중도 좌파를 표방했던 삼인주의의 역사가 백수십 년간 있었는데 그 이 중도 좌파였던 이 삼인주의에서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면서 우파들의 입장을 내면화했던 이 제3의 길이 우리나라에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계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독 맡아주신 남구현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발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그 장의 이제 순서대로 해가지고 요약을 하면서 발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면은 우선 서문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문의 이제 제목은 사회민주주의의 미래와 제3의 길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책의 서문에서는 잠시만요. 네, 이 책의 서문에서는 젖을 목적과 그 목적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저자는 이제 1998년 당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었던 사회민주주의의 정치의 미래에 이제 도움이 되는 의도를 저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말까지 지배적이었었던 복지에 대한 합의가 파괴된 상황에서 사회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서는 저자는 이제 영국 노동당이 채택했던 제3의 길의 정책을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이제 다른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이전 정책에서 과거와 결별을 이루고 있었다고 또 합니다. 1장의 제목은 사회주의와 그 이유인데 이 일장의 제목을 보시다시피 이제 일장은 이제 사회주의의 사망을 선고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럴 것이 이제 세계 사회주의 운동의 가장 큰 프로젝트였었던 소련이 1991년 해체되었는데 그 충격은 이제 전체 사회주의 운동을 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본가 계급에게 최종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자본가 계급들이 이제 느끼게 했었을 겁니다. 저자는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가 쇄신하고 적응하여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간과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방에서의 사회주의 주류, 이제 서구 사회주의의 주류는 대부분 이제 사회민주주의였었고, 이들은 이제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였었는데,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이루기도 했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에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이제 도전을 받게 되었고, 1980년대에는 대처리즘과 거의 레이거니즘의 시대가 되었었습니다. 이후 사회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전 사회민주주의와 구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자는 이전 사회민주주의를 구직 사회민주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구직 사회민주주의는 시장 방임주의가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낳는다고 여기고 국가의 시장 개입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저자는 이러한 생각은 케인즈주의와 맞닿아 있다고 평가를 했었고 복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었던 것을 이제 케인즈라고 또 평가를 했었습니다. 1980년대를 지배했던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큰 정부에 대한 적개심이었었습니다.
신자유주의에서는 신자유주의에서 정부는 이제 시장을 유지하고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그 역할을 한정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를 만왕의 근원으로 보았죠. 복지 정책은 자립심을 마비시킨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들은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시켜서 취약계층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범세계적이라는 것이었었습니다. 시장의 자유가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로 이제 촉진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자유가 국가에 한정돼서는 안 되고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가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자유를 증진하지는 않았지만 신자유주의적 범세계화는 어느 정도 이루었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무정부성을 통해 기존 정통들을 일정 부분 해체했었고 사회 개개인을 원자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파 진영 내 구세대인 보수주의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 동시에 시장 근본주의가 기반으로 딛고 있던 공동체적 형태가 파괴되었었고 신자유주의는 이런 모순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회민주주의의 복지국가적 정책들이 실패하고 많은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시장 질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변화를 정치적 지지 구조의 기반이 변화함에 따라서 발생한 것으로 평가를 하였는데 정통적 지지 기반이었던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비율이 감소하고 성의 노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지 구조의 기반에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권자들은 더 이상 계급 투표를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 문화적으로 대조적인 사회적 가치와 이제 정통적 가치 중에 어느 것을 추구하는지에 따라서 투표하는 경향이 증가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그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그 의존할 만한 계급 블록을 잃어버렸었고 따라서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해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그 당시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은 구식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3의 길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5가지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3의 길의 정치는 구식 사회민주주의의 실패와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인해 제기되었었던 5가지 딜레마, 질문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기되었었는데 5가지 딜레마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세계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두 번째, 만약 현대사회가 더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다면 어떠한 의미에서 그러한가? 세 번째, 좌파와 우파의 구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할 수 있는가? 네 번째, 정치는 민주주의의 정통 메커니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5번째, 생태적 문제들은 어떻게 사회민주적 정치 속으로 흡수될 수 있는가? 우선 그 범세계화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범세계화를 일단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범세계화란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가지 관점이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는 범세계화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자들이 만든 허구라는 주장과 또 다른 하나는 범세계화는 현실이고 오히려 국민국가가 허구이면서 허구가 되어가고 정치는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즉 범세계화는 이제 허구라는 주장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무역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또한 1911년에 교역 가능한 상품 수출이 OECD 국가들 국내 총생산의 12%였고 1997년 당시에는 국내 총생산의 17%가 교역이 가능하였습니다. 어, 범세계화가 현실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1950년 케인즈주의 시기에 폐쇄적 국민경제를 고려했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950년에 국내 총생산의 7%가 교역 가능했지만 70년에는 12%로 회복하였고 97년에는 17%까지 상승한 경향성을 봐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금융시장에서는 이미 완전한 범세계화를 이루었고 또한 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으로 이러한 그 금융시장의 범세계화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저, 저자는 이제 범세계화는 현실이지만
저자는 이제 범세계화는 현실이지만 국민국가가 허구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이제 스코틀랜드의 민족주의와 이제 퀘벡과 카탈로니아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범세계화는 국가가 가지고 있던 권력이 약해지면서 반대로 새로운 지방적 정체성의 발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개인주의에 관련된 내용인데 1990년대 세대들의 새로운 개인주의의 등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는 이제 연대 가치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좌파나 이제 개인 중심적 개인이 가져오는 도덕적 쇠퇴를 걱정하는 우파 모두에게 걱정거리였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새로운 개인주의는 도덕적 쇠퇴의 전조 증상이 아니라 오히려 도덕적 문제들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 개인주의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도덕적 가치를 전통과 관련시키지 않았을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새로운 개인주의는 이기주의라기보다는 제도화된 개인주의로 보고 있고, 이는 일정 정도 복지국가의 복지정책에서 기반을 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밑은 이제 저기 어디냐 울리백이 저술한 것을 이제 인용한 것인데 어, 예를 들어 복지국가에서 대부분의 권리와 수혜 자격은 가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개인을 위해서 마련된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들은 고용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고용은 교육을 의미하고 이들 양자는 직업이나 주소 따위의 잦은 이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요건에 의해서 사람들은 자신을 개인으로 설정하도록 유도된다. 즉, 개인으로서 스스로를 계획하고 이해하고 설계하는 것이다. 저자는 제3의 길 정치는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이를 민주주의적 가치와 연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좌파 우파의 구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자는 이탈리아 정치 사상가 노베르토 보비오의 글을 인용하면서 아직 좌파와 우파의 구분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의 대립적 성격상 정치적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진영 구분은 필연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 이념이 고르게 균형을 이루었을 때는 좌파 우파의 구분이 명확한데 한쪽이 너무 강해지게 되면은 그 구분이 모호해집니다. 힘이 강한 쪽은 이제 어떤 다른 대안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힘이 약한 쪽은 보통 이제 상대편의 견해를 모방하면서 이러한 상대편의 견해를 좀 중립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모호해질 수 있는 좌파 우파의 구분의 기준이 상대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준점은 이제 우파이고 좌파는 계속해서 우파로부터 자신을 구별해낸다고 합니다. 그 구별은 평등에 대한 개념과 정도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데 좌파는 우파보다 더 많은 불평등의 축소를 추구하기 때문에 둘의 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정치적 행위체는 이제 그 정치가 이제 민주주의의 정통 메커니즘으로부터 멀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나왔는데 저자에 따르면은 그 정부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을 대표하기 위한 수단들의 제공,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의 경제적인 요구들을 조정하는 공론장의 창출, 정책 쟁점에 관한 토론이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개방된 공공 영역의 창출과 보호, 집단의 안전과 복지를 포함한 다양한 공공재의 공급, 공공이익에 입각한 시장 규제, 그리고 독점의 위협에 맞서 시장 경쟁을 촉진, 폭력수단의 통제와 치안의 제공을 통한 사회평화의 진작, 교육제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인적 자본의 적극적 개발을 촉진, 효율적인 법률 제도의 유지, 사회 간접 자본의 공급 외에도 거시적, 미시적 경제 개입 속에서 주요한 고용자로서 직접적인 경제적 역할 담당, 보다 논쟁적인 것으로서 문명화의 목표를 담당. 이는 이제 정부는 교육제도와 그 밖의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기본과 가치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형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적 초국가적 연합의 추진과 범세계적 목표의 추구,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의 목적이라고 저자는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은 이 임무들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없지만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비정부 기구들의 영역과 겹치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부기구가 온전히 정부를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확실히 70년대, 80년대에 비해 사회운동 부문은 상당히 성장하였었고, 이는 기존 의회 정치에 대한 불신에서 어느 정도 유래하고 있습니다. 사회 단일 쟁점을 다루는 운동을 저자는 이 책에서는 이제 하위 정치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하위 정치의 급격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쟁점을 정치적 의제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을 뿐 직접적인 통치는 불가능하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태적 쟁점들이 있는데 하회적 정치의 개념이 생태 정치에서 유래한 만큼 생태 문제는 중요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죠. 저자는 쟁점들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생태적 현대화의 추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생태적 현대화란 생태 문제에 대한 사후 처방 대신 예방의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일구어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 오염을 경제적 비효율성과 동일 개념화해야 하고 그리고 환경적 조절이 경제 성장과 상호 호혜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생태적 문제를 시장 원리에 따라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3장은 이제 국가와 시민사회라는 제목인데요. 우선 그 소련의 해체로 인해서 양극 시대의 종결은 대부분의 국가들을 적이 없는 국가의 상태로 만들었었습니다. 국가와 정부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었던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인 전쟁 준비에 대한 필요성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서 다른 요인을 부각시킴으로 국가와 정부의 정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른 요인은 민주화의 확산입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민주제를 지지하며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제 민주화 확산 방안으로 6가지를 꼽는데 첫 번째, 권력의 탈중앙화를 통해 지방으로의 권력 이양. 두 번째, 범세계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위로의 권력 이양. 그래서 일본과 묶어가지고 이중 민주화로 일컫고 있습니다. 세 번째,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공공 영역의 쇄신.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새롭게 가능해진 영역이고 이를 통해서 부패를 척결하고자 하고 네 번째, 행정적 효율성 증가. 기업을 모델로 하여서 유연한 의사결정을 통해 행정 효율을 증가시킨다. 다섯 번째,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 여섯 번째, 위험성 관리로서의 정부. 많은 많은 위험한 들은 복합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다양한 시민을 포함한 위험성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여 위험을 관리하는 동시에 직접 민주주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시민 의식은 쇠퇴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지방과 도시의 연대 의식이 약화되고 있었고 범죄율도 증가하고 또 이혼과 가족의 해체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 시민사회가 동반자 관계로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시민사회와 협력하여서 참여적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 예로 이제 적립식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들이 봉사를 통해 타임 달러를 지급받고 타임 달러를 의료 서비스 비용으로 지불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때론 시민사회에 개입해야 하지만 국가 권력을 통해 시민사회를 침식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높은 범죄율 또한 그 시민사회의 주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 시민의식의 쇠퇴는 범죄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범죄학 연구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서 범죄율이 증가하면은 겁먹은 주민들은 거리에 나가지 않게 되고 평상적 활동과 회합을 줄이고 어, 범죄율이 그보다 이제 더 심각해지면은 해당 지역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이는 공동체가 훼손되는 결과를 낳고 어, 낳고가 아닌데. 네. 훼손된 공동체는 시민 의식의 쇠퇴를 막을 길이 없어져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저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 지역을 산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 조치를 취하고 정부가 장기적인 헌신을 통해서 지역의 분위기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어, 그다음 소 제목이 이제 민주적인 가족인데 거의 모든 서구 국가에서 이혼이 급증하고 있었고 당시에 이제 편부모의 가정의 비율과 미혼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의 비율 또한 증가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는 해체를 우파는 가족의 위기로 받아들였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혼을 어렵게 만들고 동성부부의 결혼을 금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통적인 가족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는 이유 때문에 적절합니다. 첫 번째, 어떤 정치 행위체도 가족의 변화를 막을 능력이 없고, 두 번째, 역사적으로 연구해 보면은 전통적 가족의 폐해가 더 컸다라고 합니다. 그 예로 이제 아이들에 대한 폭력이나 성적 학대가 있고요. 세 번째, 정통적 가족은 경제 단위이자 친족 단위입니다. 결혼 관계는 현대처럼 개인화되지 않았었고, 요즘처럼 사랑이나 정서적 유대가 결혼의 으뜸 원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전통적인 결혼은 성적 불평등과 아내에 대한 남편의 법적 소유권에 기반한 이유가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전통적 가족은 부계 혈통이 중요했기 때문에 기혼 여성은 정숙하도록 요구받았었고, 남성에게는 성적인 자유가 허락되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결혼의 존재 이유였던 자녀가 이제 더 이상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적 비용이 투여되는 대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전통적인 가족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었고 따라서 가족의 관계가 이제 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가족의 관계는 이제 민주적인 가족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적인 가족이란 평등, 상호 존중, 자율성, 소통을 통한 의사결정,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하고 있습니다. 부부 간의 정서적, 성적 평등이 존재해야 하며 상호 권리와 책임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와 책임은 부모 자식 간에도 존재하는데 자식은 노부모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부모는 아이들에 대해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 권위를 주장하는 정도는 이전에 이전보다는 훨씬 누그러져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는 아이를 공동 양육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4장의 제목은 사회투자 국가인데 우선 그 저, 제3의 길에 나와 있었던 내용을 이제 인용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3의 길의 정치는 신혼합 경제를 옹호한다고 말할 수 있다. 구혼합 경제에는 두 가지 다른 형태가 있었다. 하나는 국가의 영역과 민간 영역을 구분하지만 상당 부분의 산업을 공공의 손에 맡기는 입장이었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시장이었다. 양자에서 시장은 정부에 상당히 종속적이다. 신혼합 경제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사이에 상승 효과를 추구하며 공익을 염두에 두고 시장의 역동성을 이용하고자 한다. 이것은 첫째, 국가와 지방 수준뿐만 아니라 초국가적 수준에서도 규제와 탈규제 사이의 균형을 수반한다. 둘째, 사회생활의 경제적인 것과 비경제적인 것 사이의 균형을 포함한다. 두 번째는 첫 번째를 통해서 상당 부분 달성되지만 첫 번째만큼이나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평등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신자유주의가 헤게모니를 잡은 후 많은 사람들은 평등을 한 가지 방식으로만 생각하게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회의 균등, 즉 능력 지배의 방식으로만 이제 평등을 생각하게 되었는데 우선 모든 방면에서 능력 지배가 달성된다고 가정하면 결과는 심각한 불평등 초래일 것입니다. 스포츠 선수의 경우를 예로 들어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 다른 사람보다 단지 근소하게 더 나은 재능을 가진 선수가 다른 그렇지 않은 선수보다 훨씬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은 우리 전부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조금밖에 뛰어나지 않은데 그 보수를 훨씬 많이 받게 된다면 이는 평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능력 지배가 기업에 적용되면 겨우 인지할 수 있는 근소한 차이가 상품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전한 능력 지배 사회는 자기 모순적인 관념이기 때문에 실현될 수 없습니다. 능력 지배 사회의 결과는 매우 불평등할 것이고 특권층은
그들 자녀에게 유리한 점을 물려주기 때문에 기회의 균등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3의 길의 정치는 평등을 포용으로 불평등을 배제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밑바닥층을 배제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제 밑바닥층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사회가 제공하는 기회로부터 차단되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류층들에게서 나타나는 자발적인 배제인데 이는 상류층들이 공공제도에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요새와 같은 그 지역에서 살고 공공교육제도와 공공의료제도로부터 철수하면서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과 분리된 생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의 배제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의 질 개선이 필요하면서 안정망으로서의 복지 정책이 아니라 그 보편적 국민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복지 정책으로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복지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적극적 복지 사회는 저자는 이제 복지국가에서의 복지 정책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비민주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또한 몇몇 복지제도의 형태는 관료적, 비효율적이고 소외를 유발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의 길의 정치는 어, 복지국가를 위의 문제 관점에서 다시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복지는 종종 도덕적 해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복지 공급이 의존적 문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제공된 기회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업을 대처하기 위해 만든 국민보험은 급부금이 많을수록 의도적인 실업이 증가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심화되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심화되게 되면 사회적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고 이것이 이제 정상적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상적 행동으로 고정화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 어, 이러한 그 정책의 혜택을 받는 그런 이익단들은 자신의 입장을 공고히 하게 되어서 해당 복지 정책을 개혁하려고 하면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현상 자체가 오히려 개혁의 필요성이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는 자원보다는 위험성을 공동 부담하는 것인데 효과적인 위험성 관리는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험성의 긍정적 측면을 이용하고 위험의 감수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데 보통 큰 이익을 위해서는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개인이나 기업이 위험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복지는 본질적으로 경제적인 개념이 아니고 잘 사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적 자본에 투자해야 하며 복지국가는 사회투자국가로 전환돼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선 시민사회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서 통합적 복지 프로그램을 구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사회투자국가 관련해서 사회투자 전략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회보장제도의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두 영역인 노령인구와 실업중, 노령인구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면 연금이 시급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 적당한 수준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해도 그때 당시 이제 연금 약정은 제공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연금 문제는 누가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노령의 개념이 무엇이고 사회 변화가 노인의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늙는다는 것은 그 개인과 사회에게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지에 의존하기만 하는 노예는 자기가 무능력하다고 느끼고 자존심을 잃게 만듭니다. 젊은이들이 노인에게서 모범을 찾고 노인들은 미래 세대에게 봉사한다는 정신을 가지게 만드는 사회를 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령 인구를
다수로부터 분리하여 퇴직자 거주지로 몰아넣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자는 정년 퇴직 연령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면 연금 기금의 재원을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퇴직 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비 또는 학자금을 조달하는 데 등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실업의 문제에 있어서는 신자유주의자들은 탈규제화된 노동시장은 고용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업률이 낮은 나라들은 탈규제화된 노동시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직된 노동시장이 실업에 강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높은 실업률은 지속되는 후한 실업급여와 노동시장 하층부의 낮은 학력과 관련되어 있다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데 제3의 길의 입장은 탈규제가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복지 지출은 미국 수준보다는 유럽 수준으로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가족 친화적 작업장 정책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아동 보육뿐만 아니라 재택근무 혹은 안신연제가 고용과 가사를 조화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정부는 기업이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적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음. 다섯 번째 장의 제목은 범세계화 시대로입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이제 세계주의적 민족과 이제 세계적 민주주의에 관한 설명을 토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세계주의적 민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시장은 범세계적 질서를 유지시킬 수 없다고 합니다. 시장을 통합하는 만큼 사회를 분열시키는데 이러한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민족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민족과 같은 정체성과 소속감은 잠재적으로 분열적입니다. 이러한 분열적 속성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민족에 대한 세계주의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민족적 정체성은 다중적 소속과 양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잉글랜드인인 동시에 영국인이고 유럽인이며 동시에 범세계적 시민 의식을 지닌 개인들은 이 중 어느 하나를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다른 정체성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범세계화되는 질서 속에서 다중문화적 사회를 위해서는 세계주의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세계주의적 민족주의는 그런 질서와 병존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의 민족주의라고 합니다. 이후에는 이제 세계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계주의적 민족은 세계적 민주주의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민족 간 대규모 전쟁이 발생될 확률이 적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이유로는 소련의 해체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세계가 양강의 구도가 아니고 민족 간 양강의 구도가 아니고 두 번째로 이제 민족 간의 경계가 국제적 합의에 의해 고정되고 승인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보화 시대에 영토가 국민국가에서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비추어 국가적 그리고 범세계적 관할이라는 쟁점들을 연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결론의 이제 제목은 이제 새로운 대화를 위하여인데 새 노동당은 미국에서 개발되었었던 대중매체 기법을 활용하여서 선거운동을 펼쳤었고 압도적 다수당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홍보 뒤에는 알찬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중은 그 허울을 꿰뚫어 볼 것입니다. 사회민주주의 논쟁으로부터 실질적인 의제와 실천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를 여러 국가로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이러한 의제와 계획은 범세계화적 지향을 가지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저자는 이제 글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네. 시간이 되어가지고 다시 이제 세미나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뭐 그 남고현 선생님의 그 강독과 이제 제가 진행했었던 발제에 관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나 아니면은 토론하고 싶으신 주제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네. 그 줌에 계신 김주한 동지께서는 뭐 잘 들으셨나요? 아, 예, 예, 잘 들었는데 지금 제가 통신 상태가 안 좋아서 중간에 끊겨가지고 아, 예, 좀 듣고 정말요? 있습니다. 아, 네. 네, 혹시 뭐 오늘 나누고 싶으신 말씀이나 뭐 아니면 뭐 같이 토론하고 싶으신 뭐 주제 같은 거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또 그 외에도 뭐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은 말씀 자유롭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 거 보다가 저도 뭐 요즘 이래저래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뭐 말지해 주시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이래저래 좀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예, 좀 토론 들으면서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네,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세종 동지. 네. 저 제가 뭐 몇 가지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어 저는 이제 뭐 다들 알다시피 사회민주주의는 이제 마르크스주의의 수정에서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사회민주주의는 이제 자본주의의 잉여가치 착취를 문제시하기는 해가지고 이제 점진적인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제3의 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회민주주의를 또 다시 수정한 것인데 신자유주의와 제3의 길을 내용적으로 구분시키려고 그 앤서니 기드스는 뭐 하려고 노력하는 척인가 뭐 아무튼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실상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그 확고한 지지로 이어졌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사회민주주의가 지속적 후퇴를 거듭해 왔었는데 이러한 이유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네. 혹시 뭐 말씀해 주신 분 계신가요? 지속적인 아, 네, 맨 처음에 이제 출발은 그 자본주의에 대한 그런 그 이제 노동 착취랑 이제 잉여가치 착취 같은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동의를 했었는데 점점 가면서 계속 수정과 수정을 계속 거듭해 나갔었잖아요. 계속 이렇게 후퇴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이거든요. 점점 어쨌든 사회민주주의도 마르크스주의에서부터 시작을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원래 마르크스주의는 이제 국가는 점점 이제 그점 공산주의 사회로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없어져야 된다.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주의였었는데 결국 사회민주주의는 그러한 국가가 이제 유지돼야 된다라는 그런 정도의 수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사회민주주의가 제3의 길로 넘어가면서 어, 그러한 신자유주의적 경향까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계속 후퇴와 수정을 계속 거듭해 왔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했었을까라는 게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단순히 그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했었던 사람들이 기회주의자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좀 너무 어, 평면적일 것 같아가지고 네, 그거는 좀 약간 그 좌파에서 사회민주주의를 좀 감정적으로 이제
봤을 때 하는 그런 비난이나 비판들인데 진짜로 그 사회민주주의의 이념을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후퇴랑 그 수정을 계속 거듭해 왔었고 그리고 그 후퇴랑 수정을 용인을 했었을까라는 게 네, 질문입니다. 뭐 질문이 너무 이 중요한 질문이라 어 그러니까 이 어떤 면에서는 어 개, 어, 이 로자나 뭐 이런 우리 읽어봤잖아요 다. 그 시기의 문제 의식에서는 이 자본주의의 전복이냐, 말하자면 혁명적인 전복이냐, 아니면 개량적인 어떤 자본주의의 개량이냐 이런 질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회민주주의적인 어떤 그건 이제 막스 때부터 라살레하고 막스가 라살레 류의 이 입장들하고 논쟁을 했었고 로자 레닌까지 다 똑같죠. 그 당시에 있었던 개량주의하고의 논쟁이거든요, 말하자면. 어,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 자본주의의 전복 그리고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어떤 그런 데 있어서의 의견 차이.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뭐 사회민주주의 베른슈타인이나 카우츠키나 다 처음에는 같이 자본주의를 전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기로 가면서 전부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행에 대한 전망의 상실, 새로운 사회로의 이행, 자본주의를 넘어서서 다른 사회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전망의 상실이 이제 일단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그러니까 이행과 관련된 이 전술과 관련해서 이 평화로운 이행의 가능성 이거는 이제 막스도 열어놨단 말이에요. 막스 엥겔스도 그리고 뭐 레닌도 그 얘기를 러시아에서는 그게 상황이 아니지만 막스는 그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맥락에서 이 선거를 통한 어떤 개량의 가능성 이, 이 문제가 이거 선거 전술의 문제, 말하자면 이런 개량주의 전술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앞에 질문하고 연결이 되는 게 선거 전술에서 새로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 전술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문제하고 전망을 상실하게 되면 선거에서 다수의 득표를 해서 집권하는 거 이게 목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선거 전술로 얘기를 한 게 그 자체가 목표가 돼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히 2차 대전 후에 3인당이 노선 변경하면서 처음에는 어, 이, 이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자본주의를 넘어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넘어서겠다를 빼버리죠. 2차 대전 후에는. 그래서 대중정당으로 그냥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계급 정당, 노동자 계급에 기반하고는 있지만 다수의 득표를 얻어서 집권하겠다. 이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이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상실하고 그냥 그러게 해서 사실 제3의 길도 신자유주의자들이 등장해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바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선거 전술로서 이게 등장한 게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이기려고 한 거예요. 그죠? 그 전체 책에 그런 게 흐르잖아요. 신자유주의가 다수 득표를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더
이기기 위해서 매력적으로 그 이인자유주의를 이기고 자기가 집권하는 게 목표가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자꾸 이 원래 목적을 상실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리고 초기에서부터 이 개량주의하고 결정적인 문제가 됐던 거는 사실은 혁명적 시기에 이 혁명이 진전되는 거를 방기하든지 막기까지 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를 넘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그 이 전술상의 차이 정도가 아니라 목표가 다른 거 아니냐, 저 사람들은.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어떤 그 이 사실들에서 판단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결국은 이 개량주의라는 게 개량 전술의 문제가 오늘 너무 못 샀어? 아니라 어떡하지? 똥 싸고 싶으면 그게 없어? 음, 뭐 어떤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개량 전술의 문제를 개량주의가 돼버렸기 때문에 다른 게 돼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모님 혹시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어가지고요. 네. 네. 아, 잠시만요. 아, 네. 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집권 자체가 이제 목표가 되어버리면서 그렇게 되었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정당이 당원들이 이제 강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이제 그런 정당적 행위나 이런 것들이 강령에 기반해서 이제 되어야지 안 그러면은 계속 어, 처음에 우리가 목표하고자 했었던 것과 점점 달라지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 목표를 이제 반대하게 되는 그런 것까지 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 또한 이제 그三민주의가 좀 국제주의적 관점을 좀 벗어난 벗어나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게 보통 이제 삼민주의가 좀 강했었던 데는 좀 서구 국가들이었잖아요. 이제 서구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타국들을 이제 착취하면서 이제 주변부 국가들을 착취하면서 얻었었던 이런 그 잉여 가치들 같은 경우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국민들에게 좀 더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국제주의적 관점에서 굉장히 잘못되었는데 이제 득표를 위해서 이제 집권을 위해서 그러한 잘못됨을 어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진 것으로 또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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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그 득표를 하게 되려면은 그 유권자들인 국민한테서부터 이제 득표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국제주의적 관점은 이제 그러한 민족 국가주의적인 관점이랑 굉장히 그 이익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국제주의적 관점을 좀 잘 가지고 있고 그걸 유지하고 또 심화시키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그 후퇴랑 수정을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국제주의적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조금 전에 혁명이 더 진전하려고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를 가로막는 거하고 또 이 삼인주의가 이 책에서도 이제 민족국가 세계화를 얘기를 하지만은 세계화는 어떤 면에서는 이 그냥 국가끼리의 관계가 확장되는 거지 제국주의적인 모순 속에서 그게 움직이는 거를 포착하지는 않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면에서는 그 구삼인주의에 대한 비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복지국가를 이렇게 발전시켜서 이런 얘기들이 이 중심부에서의 복지국가가 발전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모순을 외화시켜서 주변부로 확장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는가. 주변부에서의 착취. 말하자면 주변부에서의 전쟁이나 뭐 기아 문제나 이런 걸 다 보면 중심부에 그게 그 연장되고 있단 말이에요. 중심부의 제국주의적인 그 정책들이 확장되면서 주변부에 국가끼리 전쟁도 벌어지고 있고 국지전인 것 같지만은 자기 프랑스하고 미국이 베트남에서 그렇게 한 거라든지 또는 뭐 이태리가 저 아프리카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아프란가 거기서 대규모 기근이 벌어진 거 뭐 이런 걸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변부에서의 난민이 벌어지는 거는 중심부의 모순이 글로 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중심부에서 삼인주의가 썼던 정책, 자기 나라의 국가를 강하게 해서 이 강하게 해서 많은 이윤을 얻어내면은 말하자면 국가 간의 경쟁에서 이기면 노동자들한테 많이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세계 대전에서의 참여 이런 거를 삼인주의가 지지를 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 그건 이제 로사 리프크네이트 노선이 망가지게 된 게 세계 대전 전쟁에 참여를 반대했잖아요. 유일하게 그거는 이제 러시아의 볼셰비키도 그렇게 한 거고 아, 국제적인 그런 어떤 제국주의적인 전쟁에 참여를 반대한 게 이제 말하자면 좌파들의 입장이었고 삼인주의적인 입장에서는 그걸 지지를 하는 결의를 했단 말이죠. 그것도 결정적이었던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마르 공화국이나 이 러시아 혁명 이런 데서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좌파들을 이 깔아뭉개고 자기들이 뭐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다가 러시아에서는 뒤집기를 해버린 거고 독일에서는 로자 쪽이 그이 그러니까 이제 폭력적으로 당하고 끝난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걸 보면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삼인주의자들의 행태, 그거하고 국가 간의 관계에서 다른 나라 거를 뜯어다가 우리나라 국민, 일국주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기딩스가 그 일국주의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 역시 모순 속에서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교류를 잘하고 뭐 민주주의를 세계적인 차원에서 잘하면은 될 거로 해결이 될 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적인 어떤 그런 게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까 하다가 영국의 그 노동당이 그 스타먼가 그 사람이 총리잖아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티나 전쟁 터졌을 때 이스라엘 지지를 했어요. 팔레스티나 이 폭격하고 막 그러는 와중에 그거는 이제 제국주의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그걸 포착을 안 했다는 얘기겠죠. 그런 또 그런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초기 사회민주주의 그 정당들이 막 민족주의를 내세우지는 않았었잖아요. 민족주의를 내세우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좀 민족주의적인 그런 결과가 이제 그렇게 진행되었었는데 이런 걸 보게 되면은 확 저는 좀 민족주의랑은 확실하게 좀
선을 긋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어쨌든 그 조그만한 불씨도 나중에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좌파를 이제 공격하게 되는 예, 그런 수단으로 이제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아, 이런 거 그거 관련돼 가지고 좀 더 제국주의적인 민족주의를 얘기한 건데 네. 근데 사실 민족주의 같은 경우에는 제국주의로 연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민족주의는 자국 우선주의로 가는 그 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또 이게 논의를 하면 또 오래 걸릴 건데 네. 제 생각에는 일단은 민족 지상주의 이게 이제 중심부에서 그 민족 지상주의가 얘기될 때는 굉장히 제국주의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 나치 나치들이 국가 지상 민족 지상이었거든요. 그런 하여튼 그 나치즘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지금 뭐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도 물론 거기에 미국이 다민족 국가인데 그 모든 민족을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앵글로 색슨 쪽의 헤게모니적인 미국 퍼스트죠 말하자면 아메리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퍼스트는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도 패권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그러니까 인종차별주의적인 말하자면 그런 민족주의도 있었고 그게 이제 제국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제국주의로 갔기 때문에 제국주의 식민지 관계 속에서 보면은 그 제국주의가 전 세계를 식민지화하고 그런 와중에 식민지 각국도 민족 단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소위 민족 해방이라는 면에서 민족 해방 전쟁, 제국주의의 침탈을 막기 위한 민족주의, 그 제국주의의 반제국주의 운동도 민족 단위로 구성돼서 했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결합한. 근데 거기 두 가지가 있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베트남, 또는 뭐 아프리카 각 나라의 그 모든 해방 운동은 민족 전선 막 이런 거 구성해서 했잖아요. 남미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말하자면 주변부의 반제국주의하고 결합한 민족주의도 있었고 제국주의 확장을 위한 민족주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주의 그러면은 좀그 다양한 민족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에요. 그 논쟁은 또 더 확장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아무리 반제국주의적 민족주의라고 할지라도 사실 저는 반제국주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민족주의적 요소를 굳이 심어가지고 나중에는 어쨌든 민족주의적 그거는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근데 굳이 그 문제가 될 만한 그 씨앗을 이제 같이 연계해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과연 미래 운동에 중요하게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이 제3유로선 기딩스는 이 좌, 이 자기가 비판하는 좌파라는 사람들 그런 그 민족 그 자체를 지우려고 한다. 근데 그 민족 그 자체가 뭐 세계 시민적인 민족
가면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하여튼 그런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열어놓고 난 이 사람이 세계 시민으로 이건 세계 시민으로 보편적으로 깔아버리는 건데 그 이전에 민족도 제국주의 식민지 이런 모습 속에서 찡겨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민족이라는 개념들이 있다. 물론 이제 이 사람처럼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자기가 얘기하는 보편적인 민족주의. 그러니까 제국주의 식민지도 넘어선 민족주의. 그러니까 모든 민족주의는 문제다부터 시작해서 제국주의 식민지 이런 그러니까 보편 특수 개별로 가면 민족주의가 다양한 형태로 주장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개별적인 차원에서 또는 보편적으로 특수적으로 제국주의 식민지 아주 그 다양한 차원에서 토론이 가능한 주제죠. 아무래도 이 주제는 계속 하게 되면은 끝도 네.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혹시 김주환 동지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계십니까? 저가 그러니까 뭐 고민이 있어갖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이제 지금은 하면서 이제 뭐 세계 체제 문제 그러면서 이제 장기적인 뭐 이념의 문제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좀 미시어로 보면은 사실 기드슨이 제3의 길이 얘기한 게 이제 20세기에 자본과 노동의 이제 담합 체계인 복지국가 체계가 사실 한계에 이르르면서 이제 잠시만요. 자본은 나름대로 네. 혹시 소리가 끊기죠, 잘. 네, 소리가 좀 튀어가지고요. 잘 전달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저 통신이 좀 안 좋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지금도 안 네네. 들리나요? 혹시 블루투스나 이런 직접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루투스 사용하세요? 뭐 블루투스 사용하세요? 블루투스 말고 직접 핸드폰 이렇게 사용하시면 더 예, 예. 지금 좀 들리시나요? 좋아졌어요. 네네. 블루투스 뺐는데 네, 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들리시나요? 네. 아, 예. 예, 저기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는 미시로 봤을 때 이제 그 기드슨이 얘기한 거는 저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현실적 문제가 있는 게 어쨌든 자본과 노동의 어쨌든 담합이 타협했던 복지국가 체계가 이제 한계에 다다르면서 자본은 이제 신자유주의로 갔던 거고 현실 정치 속에서 그걸 잡기 위해서 이제 제 뭐 그 제3의 길을 얘기했던 건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사실 복지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복지는 사실 이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인간들한테 보편적으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지금 이제 국가를 넘어서서 국가를 넘어선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현실 속에서는 복지가 필요한데 그러면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혁명적 시기에 혁명을 가름한 네. 게 진짜 문제인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개량 또한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 고민은 뭐냐면은 그 문제 관련해서 아까 저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기드스는 현실 정치에서 신재주의를 막기 위해서 사실 이런 제3의 길을 뭐 고민해서 어떤 제안했던 건데 사실 근데 현재 한국 현실을 놓고 보면 어떤 거냐면요. 한국 현실도 만만치 않은 게 지금 민주노총은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그 한국의 고도 발전하면서 자본하고 정규직의 사실 어떻게 보면 타협 체계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대다수 노동자들은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기 벗어나 있죠, 대부분은. 그리고 이런 것들 속에서 한국 사회도 최근에서 윤석열이 한 게 단순 윤석열 개인의 띠띠한 짓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 저변을 물밀수 있는 흐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랬듯이 사실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에 복지 체계에서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 그러니까 혜택을 받은 노동자들은 적은 거고, 대다수는 사실 그것들에 대해서 배제돼 있거나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진보적으로 동원되는 게 아니라 보수적으로 극우로 동원되고 있는 게 한국 현실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복지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들이 혁명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그러니까 제도 정치를 아예 부정할 게 아니라면은 요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보면은 사실 내가 보기에는 좌파는 거의 무기력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물론 이제 그 뭐 어쨌든 그 권변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실 그동안에 배제되어 왔던 그러한 근로대중들에게 자신이 그,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에게 좀 이렇게 다가설 수 있는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점들에 대해서 내용들과 그 이슈화 시키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들이 좀 무력하다. 사실 저는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오늘 계속 많은 토론을 하셔서 제가 중간에 끊겼고 잘 못 듣기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사실 오늘 토론한 내용을 보면은 기드슨의 그런 입장 방향이 아니라 한국 현실을 봤을 때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국도 오히려 더 첨예하게 사실 현실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와서 이제 뭐 노동 체계 자체가 비정규직에서 플랫폼 그래갖고 이제 점점 되고 보면 플랫폼 노동자들은 더 극우에 보수적으로 동원될 가능성이 더 큰데, 이러한 조건 속에서 우리가 좀 복지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 것이, 어떻게 이슈화시키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좀 필요한가, 좀 이런 고민들은 좀 들어지는 게 있어 혹시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질문도 엄청나게 큰 질문이잖아요. 복지 이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지. 그죠? 큰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지금 간단히 얘기하고 끝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제3의 길, 요걸 읽고 토론을 하는 거니까, 제3의 길식의 복지. 저는 일단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복지가 어떤 면에서 크게 보면은 제3의 길 이거였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이제 신자유주의 80년, 90년, 80년대, 90년대 신자유주의로 한참 가다가 이三민주의가 밀리게 되니까 자기들도 좀 이 신자유주의 개혁을 우리도 한다. 그래서 구三민주의 이게 아니라 이 신자유주의가 얘기하는 효율성, 뭐 자발성, 자율성 이런 걸 우리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구三민주의는 국가 주도의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 일종의 워크페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노동하고 연계. 노동을 잘 할 수 있게 만들면서 복지도 후퇴하지 않는 뭐 이런 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하고 연계를 시켰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는 복지라는 게 없는 상태에서 신자유주의가 도입됐잖아요. 90년대.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진행되면서 복지가 나왔어요. 복지가 강화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지는 처음부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거의 일종의 보완책으로 가면서 제3의 길에서 얘기하는 거랑 비스무리하게 노동 연계 복지예요, 말하자면은. 그리고 사회 안전망으로의 복지고 그런 복지를 했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어, 전면화시키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를 복지로 어, 예를 들면 사회안전망론에서 얘기가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을 밑에서 안전망을 설치해서 떨어져서 죽지는 않게 안전망으로 막아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복지도 같이 발전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가 복지가 너무 많으니까 때려 부수자. 복지 국가 해체론 이렇게 들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복지
복지제도 사회안전망 설치론이에요, 말하자면은. 신자유주의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그게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나온 생산적 복지고, 그 이후에 뭐 어, 적극적 복지, 또 이 포용적 복지, 이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읽은 데서 다 나온 얘기들이잖아요. 포용 단어부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제3의 길하고 비스무리한 주장을 복지 쪽에서 같이 가져간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 보면요, 이게 복지가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막 도입하는 와중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이 비정규직 양산, 노동시장 불안정 등등,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그리고 이 산재, 산재는 계속되고 산재보험 미적용 사업장은 계속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있다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노동 쪽에 신자유주의 구조조정하는 거를 반대하면서 복지는 그나마 있는 거 그거 막아내고 어 제도가 미비한 것도 많거든요. 그거를 확장해내고 이런 투쟁을 계속 하는 거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 투쟁은 이 서구에서 보면은 굉장히 아직 걸음마적이고 막 노동권 이런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 노동권 투쟁부터 시작해서 사회 보장제도 비정규직은 사각지대가 있어서 적용도 못 받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 해소해야 되고 이거는 굉장히 그 이 개량적인 전술 중에서도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를 만드는 이런 투쟁이라는 거죠. 그런 투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투쟁 과정 속에서도 이런 투쟁의 의미나 이런 거를 좀 새로운 사회로의 전망이라는 어떤 속에서 배치도 시키고 그 위치 지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생각은 좀 더 그 제가 글도 자꾸 쓰고 그럴 테니까 그거 가지고 토론도 해보시고 제 생각도 더 정리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고 말하자면 새로운 사회의 전망 속에서 이 사회 보장 개량 전술을 어떻게 배치시킬 것인가. 그리고 개량 전술을 구사하다가 혁명적인 상황이 오면은 그게 개량주의로 안 가고 혁명적으로 더 디딤돌이 될 수 있게 어떻게 그거를 전술 구사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 이런 문제에 성공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죠. 다 실패하고 중간에 꼬꾸락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계속 고민해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전술들을 개발해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우리가 하는 지금 모든 투쟁들 그리고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 선거 슬로건 그리고 이 어, 투쟁의 주된 주제들 이거는 사실은 뭐 개량 전술이냐 혁명적인 상황이냐 이거 얘기하기 전에 굉장히 초보적인 투쟁들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게 더 발전을 해 나가야 되겠죠 이제. 이 조금만 좀 말씀드리면은, 저 아까 말씀해주시면은, 이렇게 저는 요런 고민을 좀 해요. 그러니까, 일상 투쟁이 있고, 현재 낮은 수준의 투쟁이 있고, 개축돼서 어느 시기안에 뭐 혁명 투쟁이 이끄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혁명적인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싸워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플랫폼 노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서 이제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제 복지 사각지대 어렵다 보니까 플랫폼 노동자들에서 이제 뭐 사회안전망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올 것 같고 누구도 그러니까 부정은 안 할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이재명도. 그리고 내가 보기엔 진보 진영도 그런 수준에서 특별하게 벗어나 있지 않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이용하는 플랫폼 자본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실 이게 적극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사실 플랫폼 자본이 무슨 한국의 자본주의 성장에 있어갖고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고
그들 자본에 대한 문제 제기는 되게 금기시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플랫폼 자본은 사실 사용자로서 그 사회를 그러니까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를 착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전혀 사용자 책임을 안 지면서 그러면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식의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이 복지 확대를 넘어서 오히려 플랫폼 자본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문제 제기하고 그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공격하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교하게 분명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 단순히 시혜 차원이 아니라 권리이고 이런 투쟁을 통해서 사실 우리들이 그런 전망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예, 저는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다 좀 이런 게 생기 들어 저는 이제 플랫폼 노동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관련해서 좀 플랫폼 노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어떻게 이런 문제를 좀 같이 올바른 흐름으로 좀 싸워나갈 수 있을까 같이 좀 고민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고민 나눠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좀 시- 어, 아, 그 고민하는 거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 특수고용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복지 문제 혜택을 자꾸 늘리는 이제 방식보다는 저는 이제 자꾸 얘기하자면 이제 저는 이제 특수고용 쪽이니까 특수고용의 관점에서 보면 그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임금 노동을 철폐하는 투쟁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설계사 같은 이제 특수고용직들이 뭐냐면 그 어, 이제 우리는 뭐 솔직히 이 설계사나 특수고용 관점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받는 수수료 몇 프로 올리고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플랫폼 같은 경우도 단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몇 프로 올리는 것보다는 자기가 배달 한 번 더 하면 되거든요. 설계사 같은 경우도 설계사 보험 상품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몇 프로 올리는 것보다 그냥 내가 가서 그냥 상품 하나 더 팔면 돼요. 그게 훨씬 더 수익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설계사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어떤 그 노동 조건이나 노동의 임금 자체를 자본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또 그걸 계속 깎는 방향으로 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막는다는 것은 그 자본이 일방적으로 임금이나 수수료를 정하는 그 관계 자체를 끊는 투쟁.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임노동 관계를 끊는, 그러니까 임노동 철폐를 하는 그런 이제 투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특수고용이나 이런 노동자들이 조직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걸 통해서 뭐 조그만 복지를 더 얻는 그런 투쟁보다는 그거를 통해서 자본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어떤 복지뿐만 아니라 임금이나 이런 수수료 관계를 결정하는 구조 자체를 끊는 투쟁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를 이제 우리 표현하면 임금 노동 철폐 투쟁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 어, 뭐 혹시 더 말씀 나누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오늘 좀 시간이 좀 지체돼가지고 이정 뭐 짧게라도 뭐 하나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계시면은 뭐 말씀하고 없으시면은 오늘 좀 마치려고 하는데 있으신가요?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오늘 이제 막수주의 세미나는 오늘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강에는 이제 그 남미에서의 이제 사회주의 운동과 이제 세계화를 다룬 그 세계화의 가면을 벗겨라. 라, 네네. 라는 책을 다음 달에 이제 하게 될 건데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 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논의해가지고 다시 그 텔방에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